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14년 전 북한은 연평도 민간인 지역에 무자비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북한군에게 인민의 불벼락을 날려준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요즘 K방산의 흥행을 선도하면서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K9 자주포의 결정적인 흥행 비결이 바로 이 연평도 포격전 때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1000대가 넘는 수량의 M109A2 팔라딘 자주포를 면허 생산하면서 국산 자주포 개발에 기틀을 쌓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식 명칭으로는 K55라고 불리는 이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노하우들을 토대로 최정상급의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처음에는 K9 자주포를 놓고 그 위에다가 20mm 발칸도 달아가지고 대공 기능도 하자고 하는 정신나간 주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용히 하세요를 당하고 정상적인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로서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팔라딘이 쓰고 있던 포보다 훨씬 더 장포신인 155mm 52구경장포를 장비했고요. 게다가 로켓 추진탄인 랩탄의 사거리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항력 감소구 폭탄, 즉 BB탄을 개발해가지고 에어소프트건 아니에요.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했죠. 게다가 1000마력의 강력한 파워팩과 현수장치로 인해서 별도로 스페이드를 받고 사격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는 방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었죠. 사격 제어는 입력한 뒤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포가 돌아가면서 사편각을 잡아주는 전자동식 제어 시스템과 관성화법 장치를 달아줘가지고 현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으므로 기존의 팔라딘의 5분에 비해서 혁명적으로 단축된 1분이면 이동 중에도 방연을 하고 발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강력한 포신 안정장치와 완충기 그리고 자동장전기를 갖춰가지고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 안에 3발을 갖다가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는 엄청난 연사력도 갖췄죠. 심지어 같은 지점에 K9 한 대가 각기 다른 각도로 발사해가지고 3발을 동시에 착탄하게 만드는 TOT 사격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단시간 만에 적의 중요 표적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죠. 적이 포탄 궤적을 역추적해가지고 K9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대포병 사격을 가하기 전에 진지를 이탈하는 슛 앤 스컷이 가능하죠. 당연히 생존성도 엄청나게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돈 37억 원! K9보다 약간 성능이 처지는 팔라딘 A6형이 대당 70억 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혜자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 37억 원이라는 가격조차도 관련자들이 납품가를 부풀리기 해가지고 실제 진짜 납품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저기서 또 남겨먹을 게 있었다고? 게다가 K9이 포탄 걱정 없이 전투에 굉장히 잘 임할 수 있도록 자동 포탄 이송기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직접 낑낑대면서 포탄을 적재해주지 않아도 되는 K10 탄약 보급 장착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K9과 K10 조합은 포병업계의 사기템으로서 등극할 수가 있었죠. K9이 탄을 다 쏟아 부으면은 곧바로 K10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순식간에 K10이 자동 포탄 이송기를 K9의 뒤쪽에다가 삽입해버린 다음 포탄과 장약을 가득 다 넣어줘 버리고 다시 K9은 사격을 하는 식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K10까지 더한 1+1 패키지 상품이 단돈 65억 원으로 팔라딘 A6 한 대 값보다 저렴합니다. 품절 임박 구매 문의는 지금 바로 한국으로 전해주세요. 한국은 2000년대부터 이 혜자 가성비의 K9 자주포를 무려 1200대나 도입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판매로는 터키가 프르트나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것 빼면은 그다지 신통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이 방산시장에서 뉴비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한국제라고 하면은 그냥 중국제랑 비슷한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별로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던 중 2010년 11월 23일 이날 연평도에 배치된 6대의 K9 자주포는 오전에 연평도 남쪽 해상을 향해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연평도로 무자비한 포격을 날려내기 시작했죠. 총 170여 발의 포탄이 연평도로 낙하했고 연평도는 곧바로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K9 자주포 중에서 2대는 적의 포격에 무력화되었고 한 대는 오전에 사격훈련 중에 잼에 걸려가지고 기능고장 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3대만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긴급하게 오전에 고장난 K9 한 대의 기능고장을 해소하고 반격에 참가시켜서 이날 양측의 포격전이 끝날 때까지 K9 자주포 4대가 총 80여 발의 포탄을 북쪽으로 날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포격전이 종료된 뒤에 군은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2명의 해병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당시 K9 6대 중에서 절반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연사력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K9이 이전까지 자랑했던 연사력과는 달리 실제로 실전에서는 분당 한 발도 제대로 쏘지 못했기 때문에 K9이 방산비리 제품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나 며칠 뒤 이날 있었던 포격전에 대한 자세한 전말이 대중에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도 놀랐습니다. 이날 고작 K9 4대가 쏘아 올렸던 80발의 포탄들은 모두 입력한 목표에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왜 도발 원점을 제대로 때리지 못했느냐. 적이 쏜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가지고 도발 원점을 찾는 대포병 레이더가 포격 도발 초기에는 켜져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당시 한국군이 보유 중이었던 대포병 레이더들은 고장에도 굉장히 취약했고 소자가 과열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작동 한계 시간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6시간 가동하면 쉬어주고 이래야 됐었어요. 이렇게 24시간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포격 도발 초기에는 도발 원점을 찾지를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K9들은 일단은 북한의 해안포대가 있는 무도와 개머리 진지에 각각 사격을 가했습니다. 비록 해안포대가 자연암벽 안에 있는 깽도에 가려져가지고 유효타를 먹이진 못했어요. 다만 자연암벽만 아니었으면 해안포대에 있던 북한군은 모두 다 괴멸되었을 정도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진지를 정확하게 때리긴 했었습니다. 도발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다는 것도 일부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북한군의 2차 사격 때는 도발 원점을 타격하긴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북한군의 2차 사격이 시작되기 전에 드디어 대포병 레이더를 가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 원점을 찾아냈고 그곳으로 포탄을 날려보냈던 거죠. 근데 사진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원래 도발 원점과는 약간 벗어난 곳에 포탄들이 옹기종기 떨어져가지고 큰 피해를 주는 데는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탄착군이 옹기종기 잘 모여가지고 형성이 돼 있죠. 군대에서도 사격을 하면은 처음에는 탄착군이 얼마나 옹기종기 잘 형성되었느냐를 갖다가 많이 봅니다. 그럼 0점만 살짝 수정해주면은 백발백중이 되는 거니까요. 도발 원점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사격을 한 이유는 K9 자주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관측 수단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쏜 포탄이 어디에 맞았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조금 비껴 맞았으면은 다시 수정 재원을 갖다가 불러줘가지고 제대로 된 곳에 때려 맞게 할 그런 관측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시 한국군은 포병무기 확충에는 굉장히 열을 올렸던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관측 수단에 대한 확보는 약간 부실했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K9 자체는 엄청나게 우수한 화포책이었던 거예요. 이 와중에 살짝 벗어난 포탄 한 발이 럭키샷으로 북한군 방사포대 바로 옆에 떨어진 탄흔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날 북한군이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명가량이 다쳤다고 합니다. 일단 관측 수단이 부실해가지고 수정 지원을 우리가 불러주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이지 K9은 내가 쏘고자 하는 좌표에 정확히 포탄들을 갖다 때려 넣을 수 있는 포라는 것이 정확히 입증이 되었죠. 분당 한 발이 안 되는 속도로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오전에 포격 훈련을 하면서 포상에 있던 포탄들을 갖다가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압이 넘치는 우리 5도 짜세 해병대원들이 탄약고에서 45kg짜리 포탄을 일일이 손으로 들고 날라가지고 보급해주는 식으로 사격을 했다고 하니 과연 해병대입니다. 반면 북한군은 170발을 사격했지만 이 중에서 유효타라고 쳐줄 수 있는 것은 불과 2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불발되거나 혹은 엉뚱하게도 바다에 낙하했던 거죠. 당시 북한군은 76.2mm 대전차포랑 130mm 해안포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거리를 잰 다음에 122mm 방사포를 동원해가지고 유효타를 먹이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방사포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원래 정확한 타격을 하는 건 무리고 그냥 넓은 면적에 로켓탄을 갖다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제압을 하는 방식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방사포의 위력을 설명할 때면은 항상 축구장 면적 몇 개 이상의 목표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방사포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명중률과 유효타 확률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었죠. 연평도 포격전은 이렇게 한국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국군이 당시 소량 도입에 그쳤던 K10 탄약보급 장갑차를 더 많이 도입을 했고 대포병 레이더들과 기타 관측 수단들도 대대적으로 확보에 나서는 등 보완에 나섰으므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의 흉악한 성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전을 거치면서 K9 자주포가 단순히 가성비만 좋은 무기체계가 아니라 내실도 튼튼한 무기체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대량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보 위기가 불거졌으므로 유럽에까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K9과 K10은 둘 포함해가지고 총 현재 2,400대가 판매가 되었으며 10개의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점유율 1위의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3세계도 아니라 서방세계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줬으므로 K9은 사실상 지금 현재 나토 공용 자주포화가 되어가는 중이죠. 지금도 K9을 살려고 줄을 쓴 나라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하니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K9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응 사격을 했던 우리 기압자세 5도 해병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운 해병대원들한테 크나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셈이죠.